그러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도 그 영상의 끝말미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도 드려놨는데 그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SKC라고. SKC가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쵸 SK온에도 공급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기준에서 동박이라는 곳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SK에 들어가는 이제 많은 케미컬을 다루고 있는 종목인데 PER 기준으로 한 20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박 관련돼 가지고도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호암마마 얘기 나오고 SKC 테이프 그 테이프 필름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필름 사업부가 여전히 있는데 그 테이프 사업부를 지금 그거를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다시 동박에 재투자한다. 그 비디오 테이프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 SKC. 맞아요. 네. 그게 SKC 그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만드는 기업이 케미컬을 하다가 와. 2차 반도체 소재를 하고 지금 동박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자회사들 이렇게 M&A 편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합 소재 기업이라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하죠. 카카오는 카랑 O를 나눌 것이고 SK는 S랑 K를 나눠서 분할 상장을 할 거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 지금 SKC도 성장성은 결국 동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에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동박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동박 쪽으로 이 친구가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벌겠네 앞으로. 그러면서 성장성이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 분석을 하면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게 그거죠. 앞으로 돈을 벌면 동박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장이 된다, 숫자가 찍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다른 부서도 팔아가지고 돈을 넣는데 SK가 지금 SK온이라고 하는 SK 2차 전지 사업부를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해놓고요. 그러고는 또 프리 IPO로 돈을 또 투자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지금 SK IT도 그렇게 하면서 상장을 시켰죠. 원래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였어요. SK IT도. 근데 그렇게 보면은 설마 SK 넥실리스라는 곳이 이제 동박을 만드는 곳인데 설마 여기도 IPO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다 박살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동박업체들 사이에서 일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후성도 이번에 후성 글로벌이라고 2차 전지에서 이제 돈 되는 사업부를 따로 IPO 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네요. 이게 제가 그래서 요새 계속 유튜브에 통수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통수? 왜냐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 그리고는 자회사를 상장시킨다 이런 게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해오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자본 조달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좀 필요한 지원책이었죠. 그러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왔고 기업 친화적인 좀 제도로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유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한국 주식을 굳이 장투를 할 이유가 있냐? 그렇죠. 아니 어차피 나눌 텐데 나누고 났는데 정말 괜찮은 종목이면 그 친구를 사면 되는 거고 나눠질 가능성이 있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북한 때문에 아니면은 뭐 ESG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서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랑 좀 달라요.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관점이 SKC에도 만약에 적용을 하면은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보는 게 저는 후성이라는 기업을 정말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성이 갑자기 자회사를 물적 분할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후성이 공장이 한국에 있고 해외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는 본인이 들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거는 후성 글로벌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후성 글로벌을 IPO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법을 지금 바꾸겠다 어쩌겠다 제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이 자회사 IPO에 대해서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미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제도를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하고 있던 IPO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로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한 번 터질 수 있는 LG엔솔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LG화학 같은 피해 기업이 계속 나온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하죠. 유사한 사례로 작년 11월에 우리가 12 전환사채 가지고 좀 장난질을 많이 치다 보니까 전환사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액면가 조정에 대해서 원래는 액면가를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환사채 가격을 내릴 수 있었고 주가가 올라도 이걸 조정을 안 하고 이제 신주를 싸게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지분 장난질을 많이 치고 그 다음에는 단타 작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도를 보완하면서 주가가 오르면은 새로 발행하는 신주도 이 가격에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작년도 그 11월에 아마 법이 공표가 됐을 텐데
9월, 10월에 전환사채가 쏟아져 나왔어요. 공시가. 모든 기업이 자본을 다 땡겼거든요. 그때. 왜냐면은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전에 나온 애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밑에서 이제 가격 조정해놓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위에서 이 가격 주식을 발행받아서 던지는 거죠. 아직 그 물량들이 중소형주에는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은 그 제도가 자리 잡는 동안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제도에 대해서 바뀔 거다라고 하면은 미리 뭔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 관점에서 넥실리스가 안전하게 계속 SKC 안에 있으면은 장투할 만한데 튀어나오면은 얘가 또 괜찮나? 라는 게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통수 아닌 통수들이 좀 많이 밝혀지는 그리고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제도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당장 단기간에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KC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긴 한데 그 분할 이슈 때문에 네. 좀 장투 관점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많다. 네. 참 이런 거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쵸. 구글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구글 검색도 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하고 있는데 분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이 신사업을 한대. 그러면 신사업 성장성 보고 구글 사야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애플카를 한대. 아니면은 뭐 애플 자율주행을 한대. 그런 걸 볼 때 애플카 분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애플 브랜드가 더 확장이 됐구나. 애플 또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저 기업이 신사업을 저걸 한다네. 저거 분할 상장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논리가 자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근데 파운드리를 분할한다는 이슈가 계속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제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워낙 많고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피터 린치라고 하는 투자자가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주식시장 구조가 대한민국의 시장 구조는 되게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다. 네. 왜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상장사 시가총액과 독일이었나요? 스위스였나? 하여튼 유럽에 있는 국가의 시가총액이 비슷한데 상장돼 있는 기업 규모는 한국이 3배가 많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상장되어 있고 이 중소형주라고 하는 거는 현대차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모비스, 현대차, 기아가 하나로 상장이 돼 있으면은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겠죠. 지금도 다 더해보시면 100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현대제철 따로 있고 글로비스 따로 있고 현대차라는 브랜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나눠서 상장돼 있다 보니까 다 중소형주밖에 없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본인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글로벌 정도 되는 기업 하나 있고 그러고는 뭐 네이버 아니면은 뭐 LG LG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만 100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을 보이는 친구들이지 나머지는 다 10조, 20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조, 20조가 정말 큰 돈이지만 미국 월스트리트 기준에서는 10조, 20조짜리는 분석하는 시간에 들이는 돈보다 다른 기업을 공부하는 게 더 이득인 그 정도의 자그마한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은 중소형 기업들의 집합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월스트리트 관점에서는 한국은 그냥 패시브로 들어왔다가 패시브로 나갔다가 삼성전자 좋아지네 그럼 반도체 다 사. 삼성전자 안 좋아지네 반도체 다 팔아. 이런 식으로 그냥 저 멀리서 보는 그 조그만한 시장인 거지. 한국에 있는 그 자그마한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너무 작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할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서글픈 것이고 이런 걸 여전히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역사를 짧게 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 주식이 2022년 초부터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6개월 일찍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왔는데 네. 한국 주식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근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나라 산업 기반의 특성이 사이클적인 좀 크다라는 게 한국은 제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드웨어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정말 강하죠. 지금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친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는 뭐 테슬라도 자동차는 만들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엔비디아, AMD 이런 애들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죠. 금융은 하드웨어냐? 아니 소프트웨어죠. 사람이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서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하드웨어라고 볼만한 기업은 몇 개 없어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제조 레시피를 팔고는 각 국가마다 그걸 유통하는 이게 기업들을 설정해 놓고는 레시피만 팔고 로열티를 받아가니까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반응성도 좀 좋고 탄력도 좋고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크고 그리고는 떨어질 때도 낙폭이 크다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또 이번에 빨리 돌리는 이유는 환율도 환율이고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들이 미국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등장에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이 있다. 그리고는 반등 줄 때는 대형주가 먼저 이렇게 돌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글로벌 기준에서 대형주는 미국에 있는 S&P 500, 나스닥이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먼저 돌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걸 한국 시장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돌린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가 다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많이 떨어졌고 악재 없이 올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이 먼저 반등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카카오요? 네.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K통수 시리즈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기업의 예시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이제 하나하나 IPO하고 있고 IPO했고 앞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모빌리티 다들 IPO할 예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카카오가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카카오톡만 남아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광고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는 지금 카카오톡이 어떻게 보면은 대화방,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카카오의 성장 요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 지주사 할인이라는 관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네이버랑 다른 유일한 점이 오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진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진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김범수 대주주죠. 그런 관점에서 대주주가 있고 오너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이 대주주한테 있으면은 IPO를 한다라는 걸 소액주주가 못 막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국민연금과 블랙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진 의장도 2% 정도대 지분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임원들이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제 이해진 의장이라는 분을 추대하는 거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믿고 그 사람이 뽑은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진을 믿고 운영하는 게 네이버고 이건 미국식 기업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전형적인 한국식 기업이에요. 오너가 존재하고 오너 일가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뭔가 뭐 자회사, 계열사 이런 것들을 같이 들고 있으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계획도 좀 짜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임원진에 대해서 이사회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미 대주주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IPO를 목적으로 이유로 빠른 성장을 위해서 외부에서 또 투자금을 받아온 상황이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번에 뭐 매각을 하니 못하니 뭐 이대주주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슈가 나왔던 건데 지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로 뭐 유재석 님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다 들리는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쪽도 IPO를 계획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식을 주면서 기업을 산다. IPO를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그 자회사들이 나중에는 또 이걸 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물 타지 마세요. 네, 물 타지 마세요. 예, 지주사로만 보면은 지금 배당률이 0.5%도 안 되는 0.2%인가 0.02%인가 그럴 거예요. 배당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카카오라는 곳을 지주사로 투자할 거냐? 너무 비싸요. 성장주로 투자할 거냐? 카카오톡만 놓고 보면은 PER이 80배, 90배 나옵니다. 카카오톡만 놓고 분석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비싸죠. 지금 페이스북이 PER 15배 나오니까요. SNS 기업으로 놓고 보면. 그럼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톡의 유일한 성장은 해외 진출이에요. 유일한 성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뭐 이렇게 성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겠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더 많이 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보시고 내가 들고 있으니까 보유 편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어디까지 빠지겠구나,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이 나온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크신 분들은 네.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건 어때요? 제가 항상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면은 네. 항상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그 살아남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만족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카카오가 정말 꼴보기 싫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마이너스 50% 60%난 종목도 한 방에 자르면 멘탈이 나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50% 났으면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그리고는 내가 매도를 딱 누르는 순간 내 손에는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은 과거에 내가 넣었던 거고 내 돈에 500이 떨어지면은 이 500으로 뭘 해서 당장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벌어야지가 됩니다. 그럼 그때가 뇌동매매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 많은 종목에, 단타 치는 종목에 상한가 플러스 27%돼 있는데 3%만 먹어야지. 그 들어가고는 엄청 큰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드가 녹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경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이게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계속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드는 리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당장 필요한 급한 돈이 아니라 그러면은 손절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익절이 납니다. 플러스가 나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플러스를 낸 만큼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플러스를 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을 손절을 칩니다. 내가 익절한 돈도 나의 시드가 되는 거고 내가 손절을 치면은 결국 내 시드는 40만 원이 불어나는 50만 원이 불어나는 효과고 손절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이 나오죠. 그럼 시드가 점점 커져요. 예수금이 점점 커져요. 다른 데서 확률이 높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곳에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매수 매도를 해서 스윙을 치고 아니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은 그 익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를 손절하면은 시드가 점점 예수금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조금씩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좀 골치 아팠던 종목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는 이 정도면 손절 안 쳐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물 확 타가지고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냅두셔도 되는 거고요. 정말 짜증나면은 계속 다른 데 수익 날 때부터 얘부터 잘라야지. 계속 자르는 겁니다. 대신에 그거를 빠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작전주, 테마주, 수급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경험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확률이 높은 곳을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확실하게 버시고 그걸로 부분 손절. 그럼 시드를 더 큰 걸로 더 확실하게 또 들어가고 또 부분 손절. 이거 몇 번만 하셔도 시드가 금방 커져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금 자체가 커지는 거고 이것도 이게 우리가 스노볼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물려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쟤는 나중에 탈출시켜야겠다. 정리해야겠다. 그리고는 얘는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종목에서 계속 확률 높은 트레이드를 하시고요. 그러고는 테마주는 그냥 그런 거 있죠. 상한가 가고 싶으면은 강당 30만 50만 넣어놓고 안 되면 나중에 손절하는데 이거는 내가 먹어야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넣어놓고는 버티시다가 뭐 제로 터져서 상한가 가시면 아이고 뭐 이러면서 치킨 먹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절을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주식에서 어느 정도를 벌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멘탈 게임으로 그래도 나는 플러스를 냈어. 플러스 낸 기분 좋은 날 손절을 하셔야 그래야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테이버님. 만약에 테이버님한테 1억 정도가 지금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사시겠어요? 현금을 또한 뭐 한 30% 아까도 현금 얘기도 좀 해주셨고, 현금 포함해서. 네, 현금 포함해서 딱 저한테 1억이 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상으로 한 20% 정도는 반도체에 넣어 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개인적으로는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 방송 이런 얘기 하거든요. 9월 되면은 9월 15일 날 PC용 DDR5만 쓸 수 있는 CPU가 나온다. AMD에서 젠4라고 하는 친구고 그 친구는 지금 10월 정도 되면 인텔에서도 새 CPU가 나올 거예요. 뭐 서버용이 아니고 PC용이긴 한데 걔네들은 DDR4와 DDR5를 모두 쓸 수 있는 CPU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리사수 누나가 내는 AMD의 신작 CPU는 DDR5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걔가 대박이 터지면은 그러면 DDR5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갑자기 뷰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는 포기는 못하죠. 한국의 핵심 산업이니까. 그래서 한 20% 정도는 그렇게 가져갈 것 같고 저는 조선업도 한 15에서 20% 정도. 왜냐면 국내 기준으로 조선업도 저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셨으면 좋겠고 현금은 한 20-30% 정도 그렇게 현금을 이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대응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나머지는 좀 정말로 뭐 섹터 이런 걸 보기보다는 집중해서 한 종목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딱 이게 남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2-3천만 원을 정말 종목을 하나 집중을 해가지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나는 이 종목이 꼭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그 종목을 계속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주차를 해놓는 거는 적당한 가격에서 반도체나 이 조선 같은 데는 주차를 해놓으시지만 나머지 그 돈들은 계속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스윙 친다라는 느낌으로 안전하다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 카드가 좋아 보여 아니면 삼성 화재가 좋아 보여
얘들은 변동성은 적지만 계속 매수 매도가 가능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무조건 계속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다가 오르면 계속 팔 거야.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아니 나는 그런 건 재미없으니까 2차 전지에서 해가지고 나는 뭐 에코프로비엠, LNF를 계속 분할 매수할 거야.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나는 한 3개월 정도 분할 매수 해볼래. 3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면은 평단이 좀 맞춰질 거고 1%, 2%라도 플러스가 나면은 또 뭐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막 지금은 본인이 집중 투자를 좀 하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하는 그런 좀 시장과 내가 함께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공부할 수 있는 동인을 계속 만드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한 20, 30%는 본인이 잘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주랑 배당주도 여기 30%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행주, 배당주도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성향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은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그 은행의 관점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면은 2차 전지. 여러 가지 이거는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랑 조선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비중을 놓고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액티브하게 계속해서 그냥 뭐 단타를 치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 분할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분 단위로 분할 매수하는 거 말고요 1분 단위 분할 매수 말고 매일 혹은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은 몇 번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종목 몇 개만 내가 딱 파놓고는 차트 보다가 딱 레인지 정해놓고 분할 매수 계속하고 분할 매수 계속 하니까 이게 1년 동안 계속 굴리면은 뭐 20, 30%도 수익이 나겠네. 하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 다른 분들은 뭐 세븐 스플릿 방법이다. 그쪽 저희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매일 사세요. 그냥 음봉이 보일 때마다 사세요. 그거를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시드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나는 6개월 동안 살 거라고 정해놓고는 계속 사세요. 그럼 평단이 내려갑니다. 빠져도 괜찮고 올라오면은 또 매도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매일 산다, 매주 산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버님 카카오도 네. 좀 내년에 좀 올라갈까요? 내년에요. 내년에 카카오가 해외 진출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 근데 카카오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뭐 후성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근데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카카오가 연결 실적과 그다음에는 본인들 카카오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본인들의 그 자회사로 버는 돈을 비교하시면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성장성이 없냐? 카카오 그룹은 성장을 합니다. 카카오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카카오 주식을 딱 놓고 보면은 주식이 좋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는 좋지만 카카오 주식은 안 좋다. 야,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끝으로 네. 혹시 뭐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실까요? 항상 말씀드린 게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매매와 투자를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마다 그리고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보는 그런 기업마다 매매 방법, 트레이드 방법, 접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어려운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개개별의 기업의 실적보다는 뭔가 매크로 이슈 뭐 미국의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티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파티가 끝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대상이라도 버티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돈을 버는 시장이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뭐 저도 선수는 아니지만 본인한테 맞는 투자 성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투자 성향을 찾고 나랑 잘 맞는 종목 섹터를 찾으셔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피의 저자이신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